자메이카 국립도서관에는 당시 영국 노예 무역선이 어떻게 흑인 노예들을 실어 날랐는지 그 도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노예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노예들 6, 7명을 발에 족쇄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명씩 따로이 족쇄를 채워서 이렇게 빼곡하게 누워서 싣고 갑니다. 노예 한 명에게 허락된 공간은 길이로 160cm, 폭으로 20cm에 불과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루에 딱 한 번 일어나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앉은 채로. 앉은 채로 죽을 먹고 나머지는 모두 누운 채로 실려가야 됩니다. 용변도 누워서 봐야 됐어요. 그러니 이 노예를 실은 배의 환경은 오물로 뒤덮인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어 나르는 중에 병을 얻는 흑인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병에 걸린 흑인 노예들은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영국은 사탕수수 재배를 통해서 설탕을 다량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탕에는 영국의 노예 무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카리브해에 새롭게 진출한 세력이 네덜란드와 영국이었습니다. 여기 표시된 지역이 영국이 차지한 식민지들입니다. 영국은 여기에 있는 이 식민지를 활용해서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했던 거죠.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본가들이 총이나 면직물을 들고 가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그 흑인 노예를 데리고 가서 신대륙에 있는 사탕수수 재배 농장에 노동력으로 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낸 설탕을 가지고 다시 유럽에 가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무역 형태를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좋은 환경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온이 따뜻하고요. 비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여기에 있는 카리브해였죠. 그런데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나면 땅이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옮겨가면서 재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식민지였던 이 땅이 딱 적합했던 거죠. 그리고 사탕수수 추수기가 되면 사탕수수를 잘라서 이거를 쪼개어서 착즙을 하고 그걸 다시 가열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걸 자르고 나서 착즙을 할 때까지 24시간 안에 이 일이 모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성분의 설탕을 채취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만들어졌죠. 설탕이 있는 곳에 노예가 있다. 이런 많은 노동력을 한꺼번에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예를 활용했던 거죠. 사탕수수에서 설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자면 사탕수수를 자릅니다. 이 사탕수수는 그 키만 하더라도 4m 정도에 달하거든요. 이 큰 사탕수수를 잘라서 그걸 잘게 또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잘게 쪼갠 사탕수수를 이렇게 압축기에 넣어서 압착을 시키죠. 그리고 그 압착시켜서 나온 즙을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달이는 과정에서 당미를 제거하고 설탕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과정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심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17시간, 18시간 노동을 시켰죠.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압착기에 자칫 손이 빨려 들어가면 순식간에 팔까지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를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기계를 멈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늘 옆에다가 이렇게 칼을 두고 그대로 손목을 자르는 것이 방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손목 발목이 잘린 노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탕수수 1kg에서 설탕 약 110g이 만들어집니다. 설탕의 뒤에 숨겨진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예 한 명이 설탕을 생산하는 양이 약 1톤입니다. 영국인 약 250명이 연간 소비하는 설탕이 1톤이에요. 그러니 1톤의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예 한 명의 생명이 고스란히 필요했습니다. 노예들은 노동을 착취당해야 됐었고요. 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을 다하고 죽는 노예보다는 몇 년 견디지 못하고 죽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와 이 새로운 대륙이 기후 조건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오다 보니까 전염병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병에 걸려 죽는
흑인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흑인 노예만큼 더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들은 계속 필요했고요. 노예 상인들은 그 노예들을 대느라 이렇게 노예 시장이 활발하게 흘러갔습니다. 노예 상인들의 수익은 무려 300%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자메이카 국립도서관에는 당시 영국 노예 무역선이 어떻게 흑인 노예들을 실어 날랐는지 그 도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노예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노예들 6, 7명을 발에 족쇄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명씩 따로이 족쇄를 채워서 이렇게 빼곡하게 누워서 싣고 갑니다. 노예 한 명에게 허락된 공간은 길이로 160cm, 폭으로 20cm에 불과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루에 딱 한 번 일어나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앉은 채로. 앉은 채로 죽을 먹고 나머지는 모두 누운 채로 실려가야 됩니다. 용변도 누워서 봐야 됐어요. 그러니 이 노예를 실은 배의 환경은 오물로 뒤덮인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어 나르는 중에 병을 얻는 흑인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병에 걸린 흑인 노예들은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81년에 항해를 하던 중 선주가 노예 133명을 산채로 바다에 던져서 익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식수와 식량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노예들을 133명을 산채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돌아와서 133명의 노예를 잃어버렸다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의 판결로는 노예를 던진 것은 말이나 가축을 던진 것과 같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그들에게 상품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더 많은 노예 상인들이 노예 무역에 뛰어들게 되고요. 더 많은 노예 무역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새로운 대륙에서 사탕수수 농장의 규모는 더 커져갑니다. 그만큼 사탕수수 농장주라든지 설탕과 관련된 재련업자들의 수익은 커져만 가겠죠. 그러면서 영국의 경제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영국의 금융업이라든지 영국의 보험업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이때가 그 시작이었던 거죠. 아프리카 흑인 노예 한 명의 가격은 총 3자루에 불과했고요. 1.8m의 면직물에 불과했으며 럼주 3통에 불과했습니다. 럼주가 뭔지 아시는가요? 술이죠, 그렇죠?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당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밀을 발효해서 럼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럼이거든요. 그 안에 술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럼주라는 말은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요. 럼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럼주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럼주라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카리브해의 해적들이 럼주를 마십니다. 보물섬이라는 만화, 여기에서 실버 선장이 럼주를 마셨죠. 그렇게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간 항해를 해야 되는데 깨끗한 식수를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수를 대신했던 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스키라든지 이런 술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럼주를 활용했던 거죠. 럼주는 위스키만큼이나 좋은 술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던 거죠.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특히 해적들이 럼주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넬슨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침입으로부터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의 영웅이죠. 이 넬슨 제독이 결국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영국의 해군들은 그 넬슨 제독의 시신을 바다에 수장을 하지 않고 영국의 존경받는 제독이었기 때문에 영국으로 모셔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동안 시신이 부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럼주통 안에 시신을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봤더니 럼주통 안에 술이 거의 다 사라진 후였답니다. 왜냐 했더니 그 사이에 해병들이 그 럼주에서 술을 조금씩 빼 마셨던 거죠. 왜냐하면 넬슨 제독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럼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넬슨 제독의 정신, 그 영혼이 깃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피가 섞인 럼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들에게는 럼주를 넬슨의 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대륙에서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사탕수수 농장주뿐만 아니라 이런 술을 제조하는 업자, 그리고 노예 무역을 하는 업자들, 그리고 그들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자들 뿐만 아니라 금융업, 보험업까지 영국은 여러 가지 산업에 큰 성장을
맞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사탕수수 농장주들의 이익이 컸습니다. 영국 런던 근교에 가면 벡포드 타워라는 게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토마스 벡포드라는 그 당시 사탕수수 농장주의 저택입니다. 벡포드는 신대륙에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는데 그가 거느리고 있는 흑인 노예들의 숫자가 무려 2,0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활용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많은 설탕을 재련해서 그걸 판 돈으로 당시에 영국의 신흥 부자가 되었죠. 영국에 이렇게 돈을 번 신흥 귀족들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그들은 귀족을 능가하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루는 영국 왕이 마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왕이 탄 마차보다 더 근사한 마차가 지나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영국 왕이 앞에 있는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저 마차는 누구의 마차냐? 했더니 영국의 요즘 잘 나가는 부자, 부르주아의 마차라는 거죠. 그러자 영국 왕이 발끈해서 총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은 제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냐? 이처럼 신대륙의 설탕 산업이 만들어준 부가 이어 산업혁명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신대륙에서 사탕수수 재배로 큰 돈을 번 부르주아들이 그 돈을 공장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산업혁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했던 거죠. 산업혁명 시기 많은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신 생산하는 거죠. 기계가 사람 대신에 더 많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 기계를 관리하는 몇몇 인력만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인력들은 대부분 인건비가 싼 여성이나 아이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 각 공장에서는 적은 인건비로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적은 월급을 받고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설탕이 많은 영국인들에게 보급이 되었던 거죠. 설탕을 넣은 홍차를 마시게 되면 많은 칼로리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차에는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죠. 다량의 카페인과 엄청난 칼로리를 가지고 쉽게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성 노동자들은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노예들이 흘린 피로 만든 설탕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에너지가 되어서 산업혁명의 성공을 이끌었던 거죠. 영국이 대량으로 설탕을 생산했지만 설탕값은 쉽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설탕값이 쉽게 내려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탕값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 당시 영국의 의회에서는 서인도 제도파라는 이들이 의회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들어오는 설탕은 영국의 식민지에서만 들어오는 설탕을 쓰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설탕값을 낮춰야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적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설탕값을 낮추기 위해서 서인도 제도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야 먹혀 들어갈까요? 서인도에서 생산되는 설탕이 흑인 노예들을 착취해서 생산해내는 것이다 하고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노예 무역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공격했던 겁니다. 그 공격이 먹혀 들어가서 결국 19세기 초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고요. 1833년에는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에 있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서인도 제도파들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반대파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이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노력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 제목은 들어보신 것 같죠? 이 음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영화 속에 실제 주인공이 여기에 있는 윌리엄 윌리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의원이었는데요.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고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거의 한평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힘든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성공시켰던 거였죠. 그 덕택에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에 한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향으로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면 영국령 이외의 식민지에서도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가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탕수수 농장에는요, 더 이상 노예가 없잖아요? 대신 새로운 노동력, 인도나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미국은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했고요. 그 하와이에 한인 이주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아갑니다.